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이 계리직 심화 이론서 저 테마별로 여러분들 심층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정말 정신무장이 아주 잘 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제가 서비스로 보너스로 기출 심화 사료 뒤에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요 기출 심화 사료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집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저 시대별로 제가 잘 또 이제 제목까지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을 찾아보시면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공부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안 나왔던 부분들은 또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사시대 들어가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적으로 아는 거 하고 또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고 또 이제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가틀집이라든가 반풀집이라든가 뭐 봉투 모의고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거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공부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근데 모르는 거 참 그때가 좀 그래요.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 모르는 거를 가장 좀 빠르고 좀 편안하게 질문하십사.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뭐 더 배움 사이트에서도 이제 질문하는 그런 그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제가 이제 또 이동하고 또 일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못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의 검색어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제목이 아이고 약속의 이름. 제 이름 뭐죠?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태극기에 나온 이 광복군이 그 서명한 태극기가 나옵니다. 그 밴드가 제 밴드니까 뭐 가입하는데 뭐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조건 없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이 밴드는 여러분들 그 질문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제 질문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라고 빨리 물어보시라고 제가 편안하게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몇 분들은 이제 벌써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312쪽에 나와 있는 선사시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창해군 나오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인데 고조선 지역에 한나라 창해군이 설치된 그 창해군이라는 한나라의 뭡니까 행정구역이죠. 했는데 2년 만에 어떤 방어라든가 이런 것의 어려움 때문에 창해군이 다시 철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과 제나라의 교역. 중국 문헌 중에서는 관자. 이 관자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문헌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관자에서 이 고조선과 제나라가 교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관자가 대답하였다. 음산의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의 자산의 백금이 하나요. 그 다음에 발조선의 문피가 하나다. 발조선이 바로 이제 고조선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고대로 넘어갈게요. 고대 시대. 네, 천리장성 있죠. 우리가 천리장성 하게 되면은 우리의 역사상 이제 두 번 등장하죠. 고려시대 때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이 쭉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연개소문이 1642년에 감독을 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642년에 감독을 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특히 631년도에 당나라 사신 장손사가 와서 고구려가 지난날 수나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경관을 허려버린 사건이 발생하자
그죠? 수나라하고 우리가 문덕이 형님 기억나시죠? 612년도에 살수대첩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6년 동안 어디 있습니까? 완성되는 건 647년이네요. 그죠? 647년. 그럼 647년 빼기 16 그러면 몇 년이에요? 631년. 예, 여기서부터 16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천리장성이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 있었던 사찰 이름이에요. 사찰 이름 왕흥사라는 거. 백제의 사찰이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고요. 사택적도 누군지 아시죠? 네. 사택적도 무왕의 장인이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미륵사지. 그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신라의 사찰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뭐 황룡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분황산 모전석탑, 그 다음에 여기 신라의 사찰은 아니지만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여기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자, 신라의 사찰은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방제.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은 아마 이 표현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 안 푸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조방제라는 거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발해간제 상경을 지을 때 당나라를 모방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선 주작대로 열십자형의 주작대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판형으로 도시를 구획하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조방제라고 한다. 요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화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닮아가는 거죠. 중국화돼가는 거죠. 통일신라가 한화정책을 했는데 관직과 주군형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한자명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한화정책. 언제 했느냐? 바로 경덕왕 때 했다라는 거죠. 경덕왕 때부터 통일신라의 그 전제 왕권이 이렇게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통일신라가 어느 정도 중앙집권 체제가 운영되었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가의 안민가가 있어요. 향가 중에 하나인 충남가의 안민가. 자, 그 다음에 민정문서. 너무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 그 민정문서. 민정문서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작성을 했는데, 촌락별로 작성했는데, 가구는 9등급, 연령은 6등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토지는 등급을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안 매겼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했다? 바로 노동력이 더 중요했다. 자, 매년 작성합니까? 아니죠. 조사는 매년 하되 뭐가 합니까? 3년마다 작성을 한다.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민정문서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가 있었습니다. 발해와 신라의 그 가는 길이죠. 이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일본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백제의 은화관식이죠. 백제의 은화관식인데, 그러니까 이 관모에다가 이제 장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됐다? 바로 경남 남해, 즉 가야 지방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백제가 가야 지방에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말해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6등급 관리인 나솔 이상이 이걸 쓸 수 있었다. 나솔. 그래서 우리가 통치체제 하면서 백제의 관직의 이름들 솔자 들어간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이게 백제의 관식이었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인의 모습. 자, 11번의 백제인의 모습. 여릉이 41번에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했다. 모두 12개의 담로가 있는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양직공도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양나라 사람이죠. 양나라 사람이 백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묘사를 한 거예요. 백제 사람들은 세련되고 키도 크고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여릉은 바로 무령왕이다라는 겁니다. 무령왕이다. 자, 그 다음에 원효의 일심사상, 이건 뭐 잘 아시는 거고요. 자장율사. 네, 한 페이지를 넘기면 316쪽에 자장율사 나왔습니다. 자장율사 스님,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 여기 있죠. 보통
역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것을 역이죠. 신라 같은 경우는 언제? 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소지마리간 때 역을 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익산 밀사서탑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발해의 주요 국왕, 뭐 다 아실 건데 새로운 이름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무예, 무왕은 대무예, 문왕은 대흠무, 대흠무, 선왕은 대인수, 대인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이 대인선입니다. 대인선, 애왕이라고 불러요. 요거 명칭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고대 유물의 의미, 백률사 서당. 요거 뭐나, 서당이 아니라 석당. 뭐라는 거래요? 2차전 추모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건 뭐죠? 창왕명 석조사리감. 성왕의 명복을 기리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백률사는 2차돈. 그 다음에 창왕명 석조사리감은 누구? 바로 성왕의 명복.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제가 있습니다. 자, 중의제는 통일신라 때 누구 삐지지 말라고 해준 거죠? 누구 삐지지 말라고? 에헤이. 누구 삐지지 말라고? 바로 얘네들 삐지지 말라고. 육두품 삐지지 말라고. 너희들의 관직은 비록 진골이 아니나 그래서 아찬까지 못 올라가지만 중의제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아찬의 4등급 대남아의, 남아의 7등급 중의, 이렇게 특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진의 기회. 이게 계속했을까요? 아니겠죠? 중의제. 자, 사치금령, 사치하지 말아라. 흥덕왕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금입택, 사절유택 기억하시죠? 얼마나 진골들이 사치를 벌였으면 금입택, 집에다가 이제 금을 막 입혀요. 그 다음에 사절유택, 계절별로 지내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흥덕왕 때 사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삼최, 뭐 저도 최씨입니다만, 네, 삼최 주로 경주최씨, 저도 경주최씨입니다만, 삼최가 누구라고요? 최치원, 최승우, 최언입니다. 이런 사소한 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게 되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거 뭐 다 알 필요 없이 낭의 화상 백월 보광탑 비문,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의 낭의 화상 백월 보광탑 비문.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저기가 뭐예요? 선종 불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최치원이 진성여왕이 자기 시무 10조를 올렸습니다만 안 들어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그 다음에 견훤의 책사 최승우가 있죠. 최승우가 견훤의 책사니까 대견훤 고려 왕서, 고려왕에게, 왕건에게 보내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왕건의 책사 최언이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한 장 홀라당 넘기기면 이제 김헌창의 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라 진골귀족의 난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함에 의해 가지고 삐져가지고, 역시 삐져가지고 이게 난이 많이 일어나요. 예,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김헌창의 난의 영향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견훤의 후백제 건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의를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째로는 이제 미륵사지 서동요 패스하고요. 노급 나와 있습니다. 노급. 자, 노급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노급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 노급과 더불어서 뭐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관료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료전. 노급과 관료전의 관계, 왕권 강화에 있어서 이 토지제도의 관계,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유물은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백제부흥운동이에요. 백제부흥운동. 예. 그래서 주류성에서 누구? 복심도침 흑지상지, 얘네들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 추대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은 또 복신을 죽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고 나서 고구려로 도주하고, 네, 흑지상지는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임존성, 지수진의 부흥운동, 흑지상지는 당에 기준하여 오히려 임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로 달아났다. 뭐 이런 사람들 지수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부여풍 고구려로 달아난 거죠. 이런 것들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돼 있다. 백제 부흥운동은 660에서 663년까지 약 3년 동안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시대, 고려 시대죠. 과전법. 네. 과전법은 고려 말에 시행되었죠. 예, 고려 말에 신진세대부들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시행된 토지 제도입니다. 요 내용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래요. 과전법의 배경이에요. 과전을 받던 사람이 죽었을 때 수신전, 흉량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고 불쌍한 애들한테 주는 거고, 수신전은 뭐예요? 제가 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잘 지킨다, 신의를 잘 지킨다 해서 수신전, 과부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세습이 된다. 원래 과전도 세습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에 대한 고려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여기 쭉 보시면은 이 박유라는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좀 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노파가 박유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자고 청한 자가 바로 저 피로 목을 늙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료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에 여성들의 지위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높았음을 말해주는 그런 사료다라는 겁니다. 정방의 복잡한 역사,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맨 처음에 최후가 실시했습니다. 최후가. 그러다가 개혁군주인 충선왕이 혁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리만 설치했죠.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충선왕이 충렬왕한테 쫓겨났죠. 그래서 사리만은 없어지고 정방 설치하고, 그러다가 다시 충선왕이 또 이제 됐죠. 그래서 또 혁파했다가 다시 이제 충승왕 때 다시 정방이 또 생기고, 충무왕이 혁파했다가 또 1개월 뒤에 다시 설치하고, 공민왕 때 혁파했다. 그래서 보통 정방은 공민왕 때 혁파했다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1388년 창왕 때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실권자가 누구였죠? 이성계였죠. 창왕 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방의 복잡한 역사. 이거 다 외워야 돼? 아니죠. 맨 처음에 누가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계속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설치했다, 뺐다, 설치했다, 뺐다, 뭐 이렇게 반복해 하다가 공민왕도 정방을 개혁하려고 했다. 제일 마지막에 창왕 때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식과 있습니다. 전신과는 뭐 역분전, 그 다음에 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거 알고 있죠? 인품, 그 다음에 전직관리냐, 뭐 이런 인품이라든가 인품을 배제했느냐, 또 전직관리에게 주느냐 마느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느 임금 때 그건 제가 강의에서 열심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약간 생소한 토지들, 훈전 보겠습니다. 훈전, 이거 역분전이에요. 훈장처럼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둔전은 주둔지에 주는 거죠. 그래서 군사상 요지에 주둔지에 주는 거고, 또 관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녹과전. 자, 녹과전, 현직 관료들을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 이거 녹과전입니다. 현직 관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퇴직 관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패전의 정의, 고려 후기 때에 전시가가 완전히 권문세족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걔네들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줄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황무지 개간하면은 소유권을 주겠다. 그것이 이제 사패전인데, 이거를 누가? 바로 권문세족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권문세족 때문에 전시과가 붕괴돼서 사패전이라는 제도를 했는데, 이 사패전이라는 제도도 권문세족이 이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무 28조의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군의 간무를 파견. 이 이야기는 뭐냐라는 거죠. 속군의 간무를 파견. 간무는 오늘날에 따지면 뭐예요? 암행어사 같은 것이죠.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이자겸 등의 경원이 씨의 전횡이 심해져서 그 지방에 이 간무,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한번 볼게요.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정벌을 단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윤관을 원수로 해서 여진정벌을 당벌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관의 별무반은 잘 아시죠? 근데 별무반은 숙종 때 설치하고 여진정벌은 예종 때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무반은 언제 만들었어요? 숙종 때 만들어지고 가서 동북구성 설치해서 하면서 여진족을 정벌했던 것은 예종 때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묘청의 성형천도운동 신치호 선생님의 견해고요. 자, 서희의 단판 1차 친입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척경입비도 이 그림, 이것이 이제 동북구성과 관련된 것이죠. 척경입비도 예종 때 윤관이 했던 그림. 자, 그 다음에 도교 관련된 겁니다. 도교 관련된 거. 황구단,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지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성종 때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세조 때도 잠깐 황구단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금방은 다 없어지죠. 중국 애들이 이제 딴지 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대한제국대에 고종이 했는데 1897년 요 해가 바로 뭐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거죠. 어디서 즉위했습니까? 바로 황구단을 설치해서 황구단에서 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는 국가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조상님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직은 바로 이 농경과 관련된 지신, 오곡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사직, 종묘 사직, 사직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기자사당, 고려 숙종 때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웠다. 초제 있습니다. 초제, 대표적인 초제가 만이산에 있는 만이산 초제죠. 태조 때부터 하늘과 별에게 제사를 지냈다. 또 예종 때 보공궁을 지었다. 이 보공궁이 바로 뭐다? 예종 때 초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종은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주요 승려 보겠습니다. 보호라는 승려가 있어요. 보호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고려 말에 타락한 불교를 쇄신하고자 임재종을 들여 전파시켰던 그런 스님이에요. 이 보호라는 스님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2명 등장하는데, 명종 때에 또 보호라는 스님이 등장합니다. 명종은 이제 고려의 명종이죠. 중종 다다음 임금이죠. 요 때에 나왔던 이 승려 보호는 조금 지금의 보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뭔가 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좀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스님이죠. 그 다음에 진울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고, 의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균여 있습니다. 균여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향가가 여기에서 전해지죠. 그 스님인데 언제? 광종 때 승려다라는 겁니다. 광종 때 승려. 그래서 광종이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균여 등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데 통합을 했다 못했다? 예, 하지는 못했다. 그때 등장하는 스님이다라는 겁니다. 균여. 자, 무친직고개의 사건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계의 난. 이 경계의 난이라는 용어가 뭐냐? 무신정변, 경인년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보당의 난, 계사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난을 앞글자 따가지고 경계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문상계와 무산계, 이것도 중요하죠. 문상계와 무상계, 관리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딱 느낌 보면은 문상계는 문신, 무상계는 무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무상계는 관직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지방에 있는 향리, 탐나의 왕족, 여진의 추장, 늙은 병사 노병, 그 다음에 수공업자 공장, 연주가 악인,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상계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시과의 배경입니다. 전시과의 배경. 전시과를 왜 실시했느냐? 몇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의 행차,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이제 왕건이죠. 너희 공경 장상한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의
모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이 어디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 들인다면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전식과를 실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이 바로 무엇이냐? 이상하게 되겠죠. 자, 눌러놓고 기역이 바로 무엇이냐? 노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급이란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전식과를 맨 처음에 역분전이란 제도부터 실시하면서 전식과를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요것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팔관회가 있습니다. 팔관회. 팔관회는 최승로는 싫어했죠. 나중에 이제 뭐 팔관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현종 때 부활합니다. 자, 봉사입금. 자, 봉사입금이 뭘까요? 요 지문.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진화라는 고려의 무인입니다. 자, 그런 무인이면서도 문필가로 이름을 많이 남겼어요. 진화. 이 사람이 쓴 작품인데 금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봉사입금. 금나라로 들어가면서 입금이죠. 입금. 네, 돈 통장에 입금 그거 아니고 그 한자도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한자는 요 맞나? 어찌됐건 봉사입금. 네, 사신으로 가면서 금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이런 어떤 작품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남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찰과 관련돼 가지고 아니군요. 원나라의 원나라 간섭기 때의 고려 개혁기구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실 만한 거 편민 18사 충렬왕 때 만들었던 개혁기구이고요. 사리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충선왕 때 찰리 변이도감 충수광 때 찰리 외국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죠? 네, 찰리 변이도감. 그 다음에 편민조례 취변도감 이런 것들이 있고 정치도감은 뭐 잘 아시는 걸 거고요. 전민면정도감도 그렇고 이렇게 생소한 것들 한번 챙겨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성리학자들 고려시대의 성리학자들 백이정 네, 성리학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충선왕 때 김문정 그 다음에 이재현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망건당. 이 망건당 누가 만들었죠? 충선왕이 만들었던 것이죠. 어디다 만든 것이죠? 원나라의 수도에 만들었던 것이죠. 자, 제도의 실시 연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정고급예문. 이 상정고급예문이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조원인데 1, 2, 3, 4, 그런데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상정고급예문이 쭉 됐는데 여기 보시면 현존하는 세계에 전해지지 않죠. 현존하는 세계의 최고 금속활자는 직지심체요절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백운항상. 이런 게 나왔어요. 직지심체요절 누가 저술했니? 백운항상. 네, 백운항 1477년.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백운해상의 제자들이 우왕 때 또 어느 왕 때냐는 거죠. 공민왕 때 만들어 놓고 우왕 때 충청북도 청주의 어디에서 이 절인 또 뭐냐? 흥덕사에서 인쇄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정고급예문과 관련된 직지심체요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찰 있습니다. 불교 사찰. 이 절은 의상이 세웠으며 공포가 주심포 양식의 유명한 건축물이 있고 조사당에는 고려시대의 사천왕상 벽화가 유명하다. 이것이 이제 부석사다. 부석사 또 화면이 바뀌겠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부석사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인 무량수전이 있다. 자, 여기에는 부석사에는 소조 불좌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라의 양식을 본땄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불상이 또 뭐가 있습니까? 관촉사에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죠. 이것은 엄청나게 크죠. 예, 충청남도에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방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선왕
요 충선왕과 관련돼 가지고는 요 지문이 쭉 나오는데 엄마는 누구냐? 제국대장 공주다라는 겁니다. 제국대장 동주다. 이것을 딱 놓고 봐가지고 아 이거 저거 아니야? 공민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민왕의 처가 노국대장 공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딱 나오면 아 충선왕이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충선왕 그리고 성균관의 명칭 변화. 성균관의 명칭 변화. 요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성균관 충렬왕 때 원래 이제 국자감을 국학으로 했다가 성균감으로 했다가 다시 국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충렬왕 때 최초로 성균관이라는 명칭을 썼다. 원래는 성균관이 아니라 성균감인데 글자 한 글자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대로 성균관이라고 했던 건 성균관이에요. 공민왕 때 다시 국자감, 그러니까 중간에 성균관 했다가 국자감 돌아간 거죠. 그래서 국자감을 성균관. 그래서 최초의 호칭은 충렬왕 때, 정확한 호칭은 충선왕 때, 그 다음에 완전히 성균관으로 굳어진 거는 언제? 공민왕 때.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저서 보겠습니다. 서궁의 고려 도경 인종 때, 그 다음에 여기 해동비록, 풍수지리 비록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쭉 눈여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왔죠. 자, 바로 신라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삼국유사에서 구분하는 것이 있고 삼국사기에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바로 왕명, 왕호의 변화, 즉 불교식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 삼국유사의 저자가 스님이기 때문에 일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는 상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격거에서 지증왕까지. 그럼 불교식 쓴 때가 언제? 불교식 법풍부터 진덕여왕까지. 진덕여왕 다음이 누군데? 무열왕이잖아요. 그래서 하고는 무열왕부터 끝까지. 삼국사기는 이 뭐라 할까요? 왕이 계승자가 어떤 혈통을 받았느냐,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맨 위에는 성골들, 진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진골들이에요. 근데 무열왕계 진골이냐 아니냐는 거죠. 무열왕계 진골은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그 다음부터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는 내물왕계 진골이죠. 내물계 진골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가 마무리가 됐고요. 근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너무너무 유명한 지도죠. 이회가 태종의 명을 받아서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약간 좀 뭡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죠. 유럽과 아시아는 있으나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크게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성리학자들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자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라든가 서경덕. 길을 중요시하겠는데 유교 불교 도교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 태어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단 칠정론 이왕과 기대승의 논쟁입니다. 그 사단이 뭐고 칠정이 뭐고 거기 이제 조금 나와져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사단 칠정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란 희노, 애구, 애오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 2 3번에서 보게 되면은 조식 같은 경우는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학 10도 그 유명한 이황 선생. 동몽선습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천자문이죠, 그죠? 그래서 천자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성리학이죠. 그래서 민재인이 이때 저술했다. 율곡이 기를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특이하게 기자실기, 기자가 우리나라의 조상이다라는 기자실기를 지었어요. 수입법 강조했고, 이 사람이 성학을 강조했을 때는 성학 10도가 아니라 성학 뭐였죠? 집대성했죠? 집요예요. 성학 집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청관, 청나라와 관련된 거, 대청관. 정묘호란 이후에 뭐 주화론, 병자론 이게 뭐 나타나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복수 설치, 복수하자.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복수하자. 이게 복수 설치죠. 병자호란 이후에 복수 설치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거죠. 숭정처사, 대명거사. 그래서 숭정제, 명나라 숭정제, 네, 마지막 황제죠. 그러면서 이제 숭정제, 요거서 숭정처사라는 것을 하는 거고, 대명거사, 나는 명나라의 그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선비야, 이러면서 대명거사. 그러면서 뭐를 안 합니까?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대청관, 그 복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나와져 있고, 고려시대 때 이제 빈민 구제 과거 이런 것들 나와져 있고요. 국조보감이 뭐라는 건 아시죠? 네, 국조보감. 임금들의 정치활동 중에 모범이 될 만한 거, 그런 것들, 적은 것들 국조보감이다. 자, 직정법 폐지는 세조 때 실시했던 직정법 폐지는 실질적으로 성종 때 관수광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해지면서 명종 때 사실상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막사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끌려가 가지고 주존론을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신하들 얘기하는 것을 사막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보단. 이것도 이제 대청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숙종 때 궁궐 내에 명나라의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신종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그 구원병을 보내주도록 허가해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도 사건. 이 평안도 그 끝에 약간 조그만 섬인데 그것이 이제 가도죠. 그래서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모문용이 쫓겨오면서 우리나라 들어오자 우리나라가 이제 가도에 들어가서 주둔하거라. 이것이 바로 이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도 사건. 자, 표전문은 바로 이제 그 누가 지은 겁니까? 정도전이 지었던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죠. 자, 그다음에 기타 저서로 저서가 아니군요. 네, 표전문 고려사 향약이 뭐다? 향음주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향사례도 있죠. 향음주례는 향촌의 선비 유생들이 연륜이 높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술을 따르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을 향음주례.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선비들과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는 올드한 선비들 간에 그러면서 향음주례, 향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칠정산이 있습니다. 역법이죠. 칠정산. 세종 때 만들었던 원의 뭐를 바탕으로? 수시력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칠정산. 자, 그 다음에 기타 저서가 있습니다. 임원경제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태종 때. 그죠? 세종 때 그래서 밀랍 대신 대나무로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 그래서 종전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의 생산률이 높아졌던 거. 그래서 전 방식은 계미자였고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은 갑인자였다. 역시 세종이 뭐다? 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이라는 것이 있었고 향약구분강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최초의 족보는 우리가 안동건 시화보죠. 예, 초반기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족보다. 자, 근대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근대 시대는 유명한 실학자 박제가 서자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서들 동국문헌비고, 동국지리지, 동사강목, 동의보감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 천주교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승훈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는 뭐 했던 사람이죠?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박해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적인 저서가 있어요. 이런 걸 또 그냥 물어봅니다. 이덕무의 청천관전서, 이승환의 지복유설, 성어사설, 임용경제지 이런 것들.
백과사전적이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적인 거 아닌 거를 갖다가 이렇게 똥 놓고 다음 중 백과사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대동법은 맨 처음에 이제 선해청에서 담당을 하였다. 선해청. 네. 자, 그다음 이 천주교 천주교 실학의 선구자죠. 그다음에 중인들의 대규모 소청운동 1856년 중인들 1670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류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소청운동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는 했죠. 네. 그 다음에 주요 역사서 보겠습니다. 동국통감. 네. 그 다음에 동국사략. 동국사략이 이름이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어요. 요거 이제 약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태종 때 만들어진 동국사략, 삼국사략이라고도 하죠. 권군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동국사략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사량이 있습니다. 요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의 서양인, 조선에서 활동했던 서양인 벨테브레가 있고, 벨테브레. 그 다음에 하멜 있고, 하멜 표류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도둑놈이죠. 오페르트는.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 목인덕이라고 부르죠. 목인덕. 여기 목인덕 나오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순서별로 알아두세요. 순서별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누구? 여기 벨테브레. 예, 이 사람은 계속 조선에 귀화를 했죠. 벨테브레는 귀화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멜은 탈출했고요. 그죠? 멜렌도르프는 뭐 우리나라에서 목인덕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했던 외교관입니다. 독일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자, 황국이 있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래서 예송하고 더불어서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송, 기예송, 갑인예송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서 허목의 동사, 남인 시각에서 북포른동과 붕당 정치를 비판했던 것이고, 육의 여사제강 서인 입장으로 북포를 합리화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북포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결이 나와요. 도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알아두시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세금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이것을 뭐로 환산합니까? 화폐로 환산합니다. 화폐로 환산해요. 그래서 화폐로 환산해 가지고 다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화폐 환산하면서 조금 화폐 환산 금액을 좀 높이겠죠? 얘네들이 지방 아전이라든가 관리들이 높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올려야 될 물품을 싸게 구입하죠? 그러면 거기 그 차이는 누가 먹어요? 얘네들이 먹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임술농민봉기,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의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성수비. 여러분들 뭐 이거는 도성수비 총융청 훈련도감 뭐 어영청 뭐 그다음에 금이영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중에 그다음에 금이영을 빼고는 나머지 다 인조 때 했던 것이죠. 인조 때. 네. 중앙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정제도 바로 뭐 했던 사람이죠? 강화학파죠. 양명학을 강조했던 강화학파. 자. 그 다음에 조선의 3대 의적 장길산 숙종 때, 그 다음에 임거정이라고도 하고 임꺽정이라고도 하죠. 명종 때, 홍길동 그 이전에. 그래서 15세기 때.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홍길동, 임꺽정, 그 다음에 장길산 이 순서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역사책과 관련된 건데요. 임사홍의 동사회강. 이 동사회강에서 이 역사책이 왜 중요하냐면 기자조선과 마한을 정통국가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국시대는 무통, 정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자, 정통이, 기자, 마한, 신라, 통일신라 이 정통으로 보죠.
예, 삼국은 무통이다. 이것이 이제 동사 강목,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기자, 단군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단군, 기자, 마한, 통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삼국은 무통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 홍국 역대 총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군부터 기자, 위만조선, 마한, 통일신라 정통으로 보았다. 이것도 역시 안정복에게 영향을 주었다. 홍려의 동국통감 제강, 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를 정통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뭐를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별 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의 서북 지역의 동향. 네, 그러면서 이제 서북 지역 사람들 뭐 차별하고 막 이래가지고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강목체가 뭐라는 건 아시죠? 일성록도 뭔지 아시죠? 영조 때부터 쭉 이어져서 국왕들의 일기입니다. 일기. 자, 그 다음에 통신사 넘어가고요. 팔포 있습니다. 팔포. 팔포가 뭐예요? 8개의 이 꾸러미죠. 꾸러미인데 뭐 하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사신 파견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사신으로 가면서 개인적인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삼 같은 거 담은 꾸러미 팔포라고 합니다. 자, 기한과 근대화, 공명첩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애국계몽당체 쭉 나오는데 맨 여기 세 번째에 대한협회 나오죠. 대한협회는 이제 나중에 친일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부분이죠. 최초의 그 여성의 권리를 내세운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여권 통문은 바로 이제 그런 문서이기도 하고요. 여학교를 세워달라, 관림 여학교를 세워달라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데 들어주진 않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최초의 여성학교인 순성학교를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쭉 가서 김윤식의 상소문, 이 뭐와 관련된 상소문일까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유포되는 것은 금지돼야 됩니다. 네, 천주교와 관련된. 그 다음에 김옥균의 조선개혁 건의서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김윤식하고 이 김옥균하고 약간 차이점은 개합하긴 한데 김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도석이죠. 약간 온건하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옥균은 급진개혁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과 관련된 상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항로의 통상반대 60년도에 이항로의 통상반대 그 대원군 시절이죠. 최육현의 개항반대 일본 애들 반대하는 거 70년대 영남 만인소 바로 뭐 관련된 것이죠? 조선 책략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때의 경문 이제 쭉 올려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1차 농민군의 1차 봉기 때의 경문이죠. 그 다음에 간도협약 있고요. 을미의병 경문, 을사의병 경문, 대한자강의 취지문, 그 다음에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던 부분입니다. 안중근의 동항평양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화파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부분은 바로 이제 박영효예요. 박영효 부마이기도 하면서 그죠? 나중에 친일파로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춘생문 사건이 있습니다. 춘생문 사건. 아관파천 이전에 고종을 친일파로부터 이제 구원해서 처소로 옮기고자 했던 그런데 춘생문에서 이 몰래 빼내려다가 걸려가지고 실패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대한제국의 국제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 때 이제 국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무사라는 것이 나와요. 보부상들 조직이죠.
그다음에 양전지계 사업. 그래서 양지하문에서 뭐 했어요? 양전을 했고요. 지계하문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토지 뭐라 그러죠? 토지 소유권, 토지 문서를 발행했던 것이 지계하문이죠. 네. 그다음에 요때 이제 서북철도국을 개설을 했다. 자, 군국기무처는 대한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한 기구이다라는 거고. 자, 러시아의 조선 진출은 이제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국신문은 황성신문의 바로 뭡니까? 자매신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순무영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순무영은 병인양요 당시에 서울 방어를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자, 대한제국의 지계. 대한제국의 지계는 내용은 굉장히 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기 있어요.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밀주주인데, 지정된 지역 외의 토지를 불법으로 소유한 외국인에게 지계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였습니다. 주지 않는다. 예, 지계를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정된 지역은 어디예요? 계양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외의 토지는 외국인들에게는 지계를 주지 않는다. 토지 소유를 금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제국의 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도와 간도와 관련된 거. 이범윤 대한제국시계 간도관리사죠. 은주시청 합기. 이것을 이제 예전에 일본이 독도 관련 최초 문헌이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거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근대 시대에 만들었던 지도에서도 독도는 우리 것으로 했던 거. 이런 것이고, 4번에 보게 되면은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한 거죠. 몰래 조사한 거죠. 메이지 시절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공무암문과 관련된 가지고는 공무암문 뭐 하는 기구일까요? 공사하는 기구죠. 공사하는 기구. 자, 1884년에 공작, 교통, 채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기구. 그래서 이 중앙기구 중앙기구인데 1895년에 농상암문과 합하여 농상공부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소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쭉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소한 상소, 니은.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 세력을 견제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반드시 행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곽길학의 동도서기 상소입니다. 동도서기는 온건계아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일제강점기.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에 대한 대책, 친일파 만들자, 이런 얘기죠. 국가총동원령법 이런 나와 있고요. 조선식산은행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더불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일제의 회사죠.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에 이어서 일제의 산업 침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산림령, 임야조사 사업, 지세령,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토지세, 토지가옥 증명규칙. 여기에서 이제 토지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가하는 거. 몇 년도에? 1906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의 지계에서는 외국인들 토지 소유를 못하게 했는데, 럴전쟁 직후 1905년 이후 1906년에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가했다. 토지가옥 증명규칙 같이 연관져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보전 사건 뭔지 아시죠? 만보전 사건. 그 만주에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농민 간을 이간질 시켰던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동 단결선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연해주의 활동들 나와져 있는데 다 공부했던 부분이고, 여기 대동 단결선언,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 1917년도에 중국에서 신한혁명당, 신채호, 조소왕, 신규식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동단결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제사가 1912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자, 공부를 다 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 이거 기억해 둡시다. 베이징파가 창조파고요, 상해파가 개조파예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손진세의 조선민족사개론, 바로 진단학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어서 이제 진단학회까지 나와져 있고, 정우회 선서는 이 뭡니까? 1926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산당들이, 국내에 있었던 공산당들이 민족주의 세력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우회 선언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치안법을 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입지가 이제 줄어들면서 정우회 선언을 하였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신간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백남은 선생님. 그 다음에 18번에 조선혁명 강부학교 김우봉 선생님이죠. 의열단들은 맨 처음에 중국에 황푸공관학교 입교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세워요.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이것이 이제 국외에서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죠. 나중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국가총동원령법, 요것도 이제 국가총동원령법은 처음 어디 있습니까? 193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먼저 2개월 정도 만들어진 게 육군 특별 동원이에요. 동자가 빠졌어요. 동원령법이에요. 요게 국가총동원령법보다 요게 먼저 나왔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희한하게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납니까? 짜증나죠, 이런 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제가 그 독립운동사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대한광복회 대구에서 박상진 같은 경우에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령이 누구였습니까? 김좌진이었죠. 그래서 이제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군 활동을 했는데, 대한광복회 역시 대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의열투쟁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화숙이 나오는데, 대화숙이 뭐냐라는 겁니다. 독립운동 탄압하기 위한 것이죠. 36년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도시의 보호관찰소, 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38년도에 대국 대응 전선사상 보국 연맹, 이름도 길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41년도에 해체하고, 이런 것들 다 해체하고 대화숙으로 제정했다. 이 대화숙이 바로 뭐다?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대화숙이죠. 그 다음에 박은지 선생님 너무 유명한 프로필이 이제 잘 나타나져 있었고요. 30번 볼게요. 30번에 대동단결선언. 요 대동단결선언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신한혁명당 중국에서 대동단결선언, 임시정부의 한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대한독립선언, 이건 이제 무호독립선언인데, 요것이 3.1운동 이전에 최초의 독립선언이죠. 무호독립선언.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음력과 양력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이전에 2.28 독립선언이 있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대한독립선언, 그 다음에 2.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 3.1운동 이렇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윤희순 대표적인 여성 의병이죠. 그래서 뭐 을미 의병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의병장이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의병가도 부르고 의병들 또 뒷바라지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민에도 노선 분열이 된 부분이 있어요. 신민의 노선 분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대표적인 이제 노선 분열이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신력 양성파, 그 다음에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파, 이렇게 살짝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통사 머리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정신, 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민족 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이 있습니다. 대한독립군단, 서일이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20년대에 흩어졌던 독립군들을 죄에 끌어 모아가지고 자유시로 이동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대한독립군단이다. 자유시 참변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에 제3차 교육령이 있습니다. 43번. 3차 교육령. 그래서 소학교란 명칭, 심상소학교. 그러면서 1938년이잖아요. 그래서 식민통치의 정당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육령 고쳤습니다. 3차 교육령.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45년 7월에 즉 광복되기 바로 전달이죠. 부산에서 경성 부민관 폭탄을 투척을 했다. 대한애국 청년단들이 이런 것들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죠. 네, 경성 부민관 폭탄 투척.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 들어옵니다. 현대로 들어와서 이제 반미적행위 처벌법. 반미적행위 처벌법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48년 8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9월 달에 법률로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달 10월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고 1년 뒤 지나서 49년 10월에 해체됐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승만이 했던 건데요. 이것이 주변 인접 해양, 특히 이제 독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토다. 일본 애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잘 안 달았던 부분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 자유당 뭔지 아시죠? 이승만 정권 시절의 여당이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 5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을 시켰던 신국가보안법.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 정비석의 자유부인, 이 자유부인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50년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자유롭게 무언가를 여성들이 그 전에 봉건적인 그런 거에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분식의 날이 있어요. 분식의 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 당시에 식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쌀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분식의 날 해가지고 쌀 먹지 않도록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 편찬 과정 12번에 의료보험 편찬 과정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군의 해외 파병 나와 있잖아요. 374페이지. 최초의 해외 파병. 네, 물론 이제 뭐 베트남에 파병이 됐습니다만 이건 뭐 유엔군이 아니니까. 이제 유엔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유엔 가입부의 유엔군의 입장에서 최초의 해외 파병은 374페이지. 소말리아 공병대대예요. 상록수 부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공병부대예요. 공병부대.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전투부대로 최초의 파견은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예요. 거기 나와 있죠?
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소말리아 청해 부대는 잘 아시죠? 아덴만 사건. 아덴만 사건. 그다음에 UAE 아크 부대가 있습니다. 아크 부대. 이 아크 부대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왕세자가 우리나라한테 그 특수부대를 교관들을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아크 부대다. 자, 그다음에 17번에 정읍 발언과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건 서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네. 자, 그다음에 각서 있죠? 김종필 오이라 각서. 네. 그다음에 브라운 각서, 이런 각서들. 네. 자, 그다음에 요거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김규주 선생님 기억해 두시고, 요게 있습니다. 요게 국민방위군 사건. 이게 6.25 전쟁 때 일사후퇴하면서 국민방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후퇴하는 청년들을 남쪽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국민방위군을 만들었는데, 그 이 방위군 간부들이 그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이 횡령을 하면서 많은 수의 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다음에 영양실조로 걸렸는데, 이때에 몇 명의 관련자들만 처형을 하고 분명히 이 정치와 결탁이 됐을 텐데 그 외에는 아무런 뭐 처벌도 하지 않았던 국민방위군 사건,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한국의 세계유산, 세계 기록유산이 있고요, 세계 무형유산이 있고,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산사 있죠? 산사. 그러니까 산에 있는 우리나라 그 아주 유명한 절들, 요 절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 산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오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직 한국사, 테마 한국사 이론서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반풀집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틀집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이거 다 풀으셔야 됩니다. 다 풀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밴드, 질문 밴드로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열심히 응원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